박정우는 짐을 내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떠난 뒤 그는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67세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서울에서 40년 가까이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다져진 체력이었습니다. 집 앞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10월은 이미 쌀쌀했습니다. 낙엽송 숲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공기와 달랐습니다. 차 매연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3년간 그는 말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부부가 합의했었습니다. 아내는 교사였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정우 역시 설계에 몰두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대화했습니다. 식사는 함께 했지만 저녁 이후에는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은퇴를 1년 앞둔 때였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슬픔보다는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감정을 크게 표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설계도처럼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은퇴 후 정우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40년간 모은 책과 도면, 아내의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기증할 것은 기증하고 버릴 것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원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중개인은 여러 곳을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인제의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단독주택이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 2km였습니다. 마을 중심부까지는 차로 20분이었습니다. 여기 멧돼지 나옵니다. 밤에는 조심하세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우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간섭이 더 불편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년 이웃들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모임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친절이었지만 정우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몇 번의 거절 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노인이라 여겼습니다.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을 돌며 집을 살폈습니다. 목조 구조는 튼튼했습니다. 지붕에 새는 곳은 없었습니다. 보일러는 작동했고 수도도 문제 없었습니다. 정우는 만족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산 너머로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정우는 실내등을 켰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도시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시작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인지 삶의 마지막 단계인지 그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당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큰 발자국이었습니다. 멧돼지였을 것입니다. 정우는 쪼그려 앉아 흔적을 살폈습니다. 발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밤에 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우는 울타리를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동물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침입자는 자신이었습니다. 공존해야 합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능선을 넘어왔습니다. 정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쓸지 생각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로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인제로 이주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집 앞 임도를 따라 1km를 걸었습니다. 돌아오면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저 민수입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민수는 사업가였습니다.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말투는 항상 간결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었습니다.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요양 문제로 시골 생활이 필요하십니다. 아버님 집이 적당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이 비어 있잖습니까? 혼자 계시는데 부모님 모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싫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거부합니다. 그럼 아버님이 서울로 돌아오세요. 집은 저희가 쓰겠습니다. 정우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이없음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입니다. 아버님, 따님 명의 아닙니까? 지연이가 동의했습니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세금 문제로 집을 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믿었습니다. 지연이와 통화하겠습니다. 따님은 지금 바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버님, 가족끼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시골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삶입니다. 아버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같이 계시면 서로 돌볼 수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설득하는 말투였지만 내용은 통보였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싫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다른 곳으로 가세요. 서울 아파트는 이미 정리하셨잖습니까? 어디 가실 곳 있으십니까?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울 집은 처분했습니다. 이곳 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일주일 드립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사위 강민수로부터 전화. 그의 부모가 이 집에 들어온다는 통보. 내 동의 없음. 거절 의사 밝혔으나 무시됨. 집은 딸 명의. 법적으로 내 권리 없음. 글을 쓰는 동안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40년간 설계 도면을 그리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를 객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 필요합니다. 답장은 저녁에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민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요. 도와주세요. 정우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했고 민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 잘 살게요. 그게 마지막으로 나눈 긴 대화였습니다. 이후 지연은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 왔지만 이틀 만에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만 동의했습니다. 정우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결정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십니다. 제 허락 없이 보낼 수 없습니다. 아버님, 법적으로 집 주인은 따님입니다. 따님이 허락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우는 이를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삽니다. 같이 사시면 됩니다. 공간 넓잖습니까? 방 3개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다른 곳 구하세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0월 18일 민수 재차 통보. 법적 권리 없음 확인됨. 선택지일 동거 수용. 2 퇴거. 3 기타. 정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능선이 검게 변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살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그는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듯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설계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였습니다. 새벽 4시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선택한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호는 마당에서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SUV였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노부부가 내렸습니다. 민수의 부모였습니다. 정호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여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짐을 내렸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허락했습니다. 민수는 정호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부부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짐을 방에 넣었습니다. 안방이 아닌 작은 방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노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 내놓았습니다.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1시간 뒤 떠났습니다.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게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호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노부부는 방에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실루엣을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였습니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정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큰 덩치가 보였습니다. 멧돼지였습니다. 정호는 불을 켰습니다. 마당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멧돼지 3마리가 울타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큰 놈은 10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노부부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멧돼지들은 불빛에 놀라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숲 입구에 머물렀습니다. 노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것들 자주 옵니까?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덤비면 다칩니다. 노인의 아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노부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방에서 소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 멧돼지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노인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데리러 와. 여기 못 있겠어.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왔습니다. 노부부는 짐을 쌌습니다. 하루도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적응을 못하시네요. 민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10월 23일 민수 부모 도착, 멧돼지 출몰, 다음 날 퇴거, 예상된 결과.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흘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민수 부모님 많이 놀라셨대요.
멧돼지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빠 혼자 사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정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합니다. 아빠,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혼자 대처하기 힘들지 않아요?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그러는데 아빠가 요즘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 같대요. 정우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걱정돼서요. 아빠 혼자 그런 곳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제 선택입니다. 알아요. 근데 가족은 걱정하잖아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끔 서울 나와요. 병원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필요 없습니다. 아빠, 통화 끝내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선배님 따님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선배님 강원도 계신다고요.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따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아, 네. 근데 저희도 걱정돼서요. 가끔 서울 나오시면 연락 주세요. 밥이나 같이 해요. 고맙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10월 26일. 딸의 전화.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표현. 후배에게도 연락함. 소문 퍼지는 중. 그는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위험한 환경. 판단력 저하. 이 단어들이 조합되면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옛 동료였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은퇴 후에 시골 생활 생각 중인데 선생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근데 따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게.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가 5통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걱정, 위험, 혼자, 노인. 정우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11월 1일. 무능 프레임 형성 중. 딸이 주변에 연락. 의도 불명. 대응 필요. 방법 1 무시. 2 증명. 3 철수.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외투를 입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임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증명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결심이 섰습니다. 정우는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인제를 떠났습니다. 춘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유진이었습니다. 정우는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가족법 전문가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동안의 기록 노트였습니다. 김유진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따님 명의 재산을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예금과 주식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신탁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수탁자는 신탁회사로 하겠습니다. 가족이 임의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초기 비용 200만 원, 연간 관리비 50만 원입니다. 하겠습니다. 김유진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정우는 한 장씩 읽고 서명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김유진이 말했습니다. 성년후견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인지 검사 결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춘천의 대병원을 추천합니다. 신경과에서 인지 검사를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우는 메모했습니다. 김유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춘천의 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신경과 예약은 2주 뒤였습니다. 지금 못 받습니까? 예약이 꽉 찼습니다. 급하시면 응급실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예약하겠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11월 5일 법률 상담 완료. 신탁 설정 진행 중. 병원 예약 11월 19일. 준비 시작. 2주 동안 정우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방문 기록. 모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멧돼지 발자국, 집 주변 환경, 냉장고 안 음식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11월 19일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증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확인 목적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MS의 검사였습니다. 30개 문항이었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28점입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정우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갔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우울증 검사, 불안 검사, 인지기능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왜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기록 목적입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진단서 2장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11월 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집에 복지기관에서 나간대요. 정우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언제 옵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래요. 독거노인 실태 조사래요. 알겠습니다. 아빠,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11월 28일 복지기관 방문 예정. 12월 4일 준비 완료. 12월 4일 사회복지사 2명이 왔습니다. 3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박정우님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독거노인 실태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우는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거실, 침실, 냉장고도 열어봤습니다. 식재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자 복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분들이 연락 주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처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정우는 현관 옆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안에 긴 막대기와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도망갑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남자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정우는 준비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검사 받았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복지사들은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여자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한 지원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복지사들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0분 뒤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12월 4일 복지기관 방문, 진단서 제출, 정상 판정, 허위 입증 완료.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복지사님들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아빠가 잘 지내신다고.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해요. 걱정되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정우는 외투를 입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어에는 성공했습니다. 준비한 기록과 서류들이 그를 지켰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12월 4일. 제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먼저 방어했습니다.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집 주변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 내리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2월 중순 정우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인제군청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주소 도용 관련 통지서였습니다. 귀하의 주소가 타인의 금융 및 복지 서류에 무단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강민수의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소를 전입신고 없이 사용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채무조정 서류, 은행 대출 서류에 모두 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서류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주소 도용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십시오. 다음 날 정우는 춘천으로 갔습니다. 김유진은 추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더 있습니다. 강민수 부강철수 씨는 도박 빚이 3천만 원입니다. 모 강명숙 씨는 사채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모두 최근 6개월 사이입니다. 왜 제 주소를 썼습니까? 추심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니면 찾기 어렵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부모를 이곳에 보내려 한 이유였습니다. 주소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게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정우는 준비한 기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방문 기록, 복지사 면담 기록까지 증거가 명확합니다. 입건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모도 소환되었습니다. 모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2월 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인제로 갈게요. 다음 날 지연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민수 부모님이 그런 상황인 줄. 민수도 숨겼어요. 정우는 차를 내왔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경찰 조사 받았어요. 다 알게 됐어요. 민수가 아빠 주소를 부모님한테 준 거, 제 동의도 없이 알고 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믿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아빠한테 한 것도 저한테 한 것도 결정했습니까? 네.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달 조정 신청할 거예요. 정우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어디서 살 겁니까? 당분간은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아직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 구하세요. 제가 보증금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아빠 돈은 아빠가 쓰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신탁 설정했습니다. 제 생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딸입니다. 도와야 합니다. 지연은 울었습니다. 정우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 뒤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게 놔뒀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자 괜찮으세요?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인 산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1월 정우는 지연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작은 투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억을 보탰습니다. 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잘 살아야 합니다. 네, 잘 살게요. 정우는 서울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제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짐을 풀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눈을 치웠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월 10일. 딸의 이사 완료. 모든 문제 종료. 나는 다시 혼자입니다. 처음 선택했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 정우는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잘 지냅니다. 너도 건강해라. 문자를 보낸 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닦은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돈된 부엌이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책을 폈습니다. 건축 이론서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관심 있는 분야였습니다. 1시간을 읽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임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산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정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찻잔을 씻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끼를 들었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라면에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정호는 이 일상이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정호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산을 바라봤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호는 평온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기서 그는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립되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